제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은 33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재는 18페이지 쪽에 있으니까요. 넘겨보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사실 확정을 위한 실정법의 추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정 규정 자체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알고 있는 게 있었잖아요. 바로 예하고 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기본 가정 얘기할 때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그죠?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혼인 관계에 있는데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그 여성의 아이의 그 아빠는 누구인 것인가? 그럼 보통은 남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추정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그죠? 간주까지 가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반증을 제시한다면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명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동시 위난, 동시 사망 추정이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실종 선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중요하다 그랬죠? 실종 선고는 실종 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간주. 이 간주는 사실 그 자체가 존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률 관계의 확정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간주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답은 이제 1번을 보시면 공유자죠. 그러니까 보통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떠한 그 대상물을 뭐 3명의 사람이 공유했다 이렇게 한다면 보통 공유는 3분의 1씩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추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균등한 거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4명이서 한다면 25%씩 균등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추정해 주는 거죠. 추정이라고 봅니다. 됐죠? 그래서 추정 규정 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일단 요 1, 2, 3번 기억해 두시고 특히 4번 지문이 간주해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요. 됐죠? 자, 34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도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문제가 좀 만만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문제도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또 이 짧은 수험 기간 동안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늘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냐 또 이런 걸 모두 알아야지만 합격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1차 과목에 있어서 법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과목인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80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런 문제도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챙겨내시고 나머지 부분은 버리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었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 요거는 몇 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문제에 있어서도 지문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사실 확정에 있어서의 추정이라고 하는 거 또 나왔죠. 추정은 반증에 의해서 그 효과가 부인될 수 있죠. 자, 추정은 반증이 가능하고, 자, 안 되는 게 뭐였죠? 그죠? 간주의 경우는 반증으로서 안 되죠. 이렇게 둘이 구분해야 되겠죠. 추정은 반증이 가능한 것이고 간주는 반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이 좀 어려웠었죠. 3번.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문 후에 당사자에 의한 교호신문의 형태로 진행한다. 일단 증인신문이란 말도 어렵고 교호란 말은 더 힘들어요. 물론 뭐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문을 해석해 주면 되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었죠. 자, 4번 먼저 보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일한 자백의 경우는 바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헌법상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얘도 맞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으로 가는데요. 자, 예를 잠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문. 3번에서 신문이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정에서 피고인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자세한 거를 물어볼 때 그때 우리 신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문 같은 경우에서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로 교호신문이에요. 교호신문이라고 하는데 자, 교호신문이 뭘까요? 신문. 신문 앞에 교호가 붙어 있는 거죠. 호가 뭐예요? 상호 간의 교차적으로라는 의미죠. 그죠? 보시면 상호 호자에 교차할 교자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즉
그러니까 이쪽에 A가 있고 B가 있고 재판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와 B가 서로 간에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보통 우리가 증인신문에 있어서의 교호신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원고 피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쪽이 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쪽에 원고가 되는 거라면 이쪽에 피고가 있겠죠. 그죠? 이런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쪽에 원고 쪽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검사가 들어가는 거고 이쪽은 변호사가 있겠죠. 만약에 민사사건이라고 하면 둘 다 변호사들이 있겠죠. 서로 간에 물어보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당사자끼리.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그죠. 그 다음에 직권으로서 신문하게 되는 거죠. 직권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신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재판장이 직접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직권신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원은요. 먼저 교호신문이라고 하는 당사자 주의를 먼저 취해요. 너희끼리 한번 해봐. 내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따라서 뭐죠? 법원의 신문 후에 교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호신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법원의 신문으로 가게 됩니다. 어려웠습니다. 문제 그죠? 근데 물론 뭐 소송 절차를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봤겠지만 이 부분이 좀 생소했던 분들은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부터 이제 해석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유권 해석에 해당하는 것 먼저 구분해 보도록 하죠. 자, 유권 해석이라는 것이 있다면 정리해 봅시다. 자, 유권 해석. 그러면 이 유권 해석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유권 해석의 반대말은 무권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권 해석. 둘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가진 해석이 되는 것이고 얘는 권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공권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공권력이 없는 해석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를 우리는 학설이라고 얘기해요. 학설. 그래서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연구할 때 우리는 그거를 학설 또는 무권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유권 해석은 뭐죠? 공권력에 의한 해석이죠. 공권력이요. 그래서 공권력에 의한 해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뭐죠? 그죠? 맨 처음에 입법 해석이 있고요. 법을 만들 때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 뭐죠? 행정 해석이 있고요. 행정부가 해석하는 거고요. 마지막 뭐가 있죠? 사법부가 있죠. 사법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하는 해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유권 해석이고 그다음 나머지가 뭐든지 무권 해석이 있는 거죠. 무권 해석은 되게 종류가 많고요. 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이 무권 해석에서 있었던 학설들이 위쪽으로 다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구분은 유권 해석과 무권 해석을 나눠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권 해석에 해당하는 것은 뭐니? 이렇게 출제된다면 뭐죠? 자, 이 중에서 행정 해석만이 뭐가 되는 거죠? 유권 해석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뭐 반대 해석, 유추 해석, 물리 해석 이런 건 다 뭐예요? 그죠? 바로 무권 해석이라고 하는 학설에 의한 해석들을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낸 거죠. 물리 해석은 뭐죠? 그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 이거를 문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문리. 그리고 반대 해석은 뭐죠? 쓰여져 있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해석을 해주는 것이고, 유추 해석은 뭐죠? 유추 적용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개라고 한다면 고양이도 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유추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 교재 페이지 쪽으로 본다면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제가 기본 과정을 이론을 정리할 때 예시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 꼭 참조하셔가지고 여기 유권 해석과 무권 해석이라고 하는 거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매번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도 정리해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이쪽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작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나올 때 반드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맞춰내야지만 우리 토종의 목적을 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은 3번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뒤로 갑니다. 36번 갑니다. 자, 36번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지어서 가도록 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 329조의 절도죄죠. 자, 절도죄가 있습니다. 자,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있습니다. 자,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거나 그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재물이 되거든요. 그죠? 재물은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요. 동산은 뭐예요? 움직이는 재산이고요. 부동산은 뭐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토지 그리고 뭐 건물 이런 거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돈 같은 경우 그죠? 그리고 또 가방 이런 거, 뭐 시계 이런 거 모두 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자 절도죄의 객체가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로 처벌하거든요. 대한민국은 그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로 처벌해요. 근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타인의 부동산을 절취했다? 이걸 절도죄로 처벌하진 않아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가방을 몰래 훔치는 것 자체는 절도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의 집을 몰래 훔쳤는데 그걸 절도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집을 훔쳤다라고 하는 건 다른 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뭐가 빠지는 거죠? 부동산이 빠지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과 부동산인데 얘를 빼버리고 있는 거죠. 자, 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자, 유추 해석은 아니죠. 비슷한 거 끌어들이는 거죠. 확장 해석도 마찬가지죠. 에이, 조금 더 넓혀보자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근데 자 반대 해석은 뭐죠? 그죠? 반대로 해석해 주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축소 해석은 뭐죠? 줄이는 거죠. 그죠? 바로 이 축소 해석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을 그냥 빼버리고 동산만 집어넣겠다. 어디 가깝습니까? 축소 해석에 가깝죠. 바로. 그죠? 조문에 대한 축소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소 해석이라고 하는 무권 해석, 즉 학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바로 사법 해석이라고 하는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돼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죠?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을 동산만 인정하고 있는 거로 바뀌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유추 해석과 확정 해석 되게 중요하고요. 반대 해석도 중요하지만 축소 해석이라는 것이 정답이었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가 모두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의 내용에 있으니까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37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됐네요. 또 이거 매년 출제가 되니까 2017년도 출제가 됐었죠. 다음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찾고 있습니다. 자, 용어는 법문의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때 그 이외의 상황에 관해서도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그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죠. 자, 어디가 중요한 거죠? 당연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그 이외의 상황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포함으로 봅니다. 포함. 그러면 자, 그 어떤 사항의 그 이외의 상황도 포함시킨다. 그럼 얘는 변경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유추와 확장이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자, 유추는 뭐죠? 개인데 이걸 어디까지 확장하는 거죠? 고양이로 가는 거죠. 고양이. 그럼 보세요. 그러면 보시면 사물의 성질상 당연히 규정이 포함되는 거 아니죠? 개하고 고양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죠? 또 확장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애매하죠. 성질상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죠? 물론이 뭐죠? 물론 이걸 다른 말로 당연해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연해석.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당연해석입니다. 자, 그럼 구분 한번 해봅시다. 자, 확장해석이 뭔지부터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확장해석. 확장해석은 이런 겁니다. 자, 확장해석은 재물손괴가 있어요. 재물손괴. 예를 들어 재물손괴죄라고 합니다. 자, 재물손괴죄라는 것이 있는데 또는 뭐 그죠? 재물손 살해라는 게 있습니다. 살해라고 하는 거, 살인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건의 효용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걸 손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내가 던져가지고 박살내버렸어요. 이걸 손괴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괴죄. 근데 자,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는 거죠? 물건을 그대로 손괴시키는 게 있는 거죠. 손괴. 말 그대로. 근데 이거에다가 뭐가 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커피잔이 있었는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을의 커피잔에다가 소변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갑이 되게 아끼는 커피잔에다가 을이 와가지고 소변을 놓고 갔어요. 자, 그때 갑은 어때요? 그 커피잔 쓸 수 있습니까? 아, 렌즈에 몇 번 돌리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갑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더 이상 이 커피잔을 쓸 수 없는 거죠. 내가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비싼 커피잔이었단 말이에요. 내 주관적 감정보다도 상당히 비싼, 뭐 영국에서 온 굉장히 비싼 커피잔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이 커피잔은 뭐가 되는 거죠? 손괴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소변을 넣은 것 자체도, 그죠? 이것도 어디에 해당할 수 있다?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통 우리는 확장해서 해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살해죄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살해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걸 자귀에 의한 거라고 합니다. 고의 자귀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칼로 찔러서 죽여야지만 살인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뭐가 있는 거죠?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부작위에 의해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쟤를 살려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부작위에 의해서도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부작위? 그죠? 세월호 사건에서의 그죠? 이준석 선장의 모습이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도망 나왔죠. 그때 뭐가 성립했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돼 버린 거죠.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내가 행동해서 죽이는 것이 원칙이고 물건을 부시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소변을 넣어가지고 이러한 손괴의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작위에 의해서도 이런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 뭐라고 한다? 확장해석이라고 얘기한다. 됐죠? 자, 두 번째. 유추해석은 뭐냐? 이런 거죠. 자, 개에 의해서 다쳤을 경우에 그죠? 개에 의해서 다쳤을 경우에 배상한다. 그걸 뭐죠? 고양이까지 확장시켜서 고양이에 의해서 다쳤을 경우에도 개나 고양이나 뭐 비슷하지 않겠니? 이걸 유추해석이라고 하는데 되게 이거 부분은 형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방법에 유추해석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변경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변경은 이런 겁니다. 변경해석의 의미는 법에는 취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취소라고 하는 건데 이 논리상 아무리 취소라고 해봐 이게 취소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해석해 준다? 바로 그죠? 철회로 해석해 주는 것. 이런 거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변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취소는 뭐냐면 원시적으로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잘못이 있을 때 이것을 나중에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소급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걸 취소라고 해요. 그럼 철회는 뭐냐?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 철회권을 행사해서 이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철회라고 합니다. 근데 법조문엔 취소라고 돼 있는데 이 조문을 해석해 보니까 이건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문제는 철회의 문제다. 그럼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죠? 조문엔 비록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철회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변경해서 해석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확장 해석은 뭐예요? 이 어휘의 확장이죠. 손괴뿐만이 아니라 소변도 들어갈 수 있어. 자, 사례의 자기, 행동한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 이거를 우리는 확장 해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어휘의 확장. 유추 해석은 뭐죠?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해서 유추 적용하는 것. 자, 물론 해석은 뭐죠? 당연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 해석. 자, 그럼 다시 봅시다. 당연 해석은 뭐냐? 정리해 봅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도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자동차 진입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자동차 통행 금지라고도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당연히 이 말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탱크나 장갑차도 진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탱크나 장갑차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물론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해석 또는 당연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논리지만 이 논리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됐죠? 요거 외에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반대 해석 그런 게 있고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한다. 그 얘기는 뭐죠? 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이 정도를 좀 기억해 두시면 대부분 다 맞춰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다시 문제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답은 그죠?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고요. 자, 38번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법의 해석의 방법은 해석의 구성력 여부에 따라 유권 해석과 항리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자, 항리 해석을 다른 말로 아까 뭐라 그랬었죠? 제가 요거를 무권 해석이라고도 얘기했었고, 자, 무권 해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었죠? 제가 학설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학설. 이 학설을 다른 말로 항리 해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참 말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학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학설은 무권 해석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고 같은 말입니다. 됐고요. 자, 2번. 법 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타는 데 두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죠? 법은 항상 두 가지가 싸웁니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싸우고 있는데, 자, 법적 안정성, 법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고 구체적 타당성은 현실 적합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을 조율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다. 바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연역적인 해석 자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연역 해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도 모두 기본 과정 때 설명했던 거니까 두려워하시지 말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이요. 유추해석의 원칙이 허용될 수 있느냐? 자, 주의해야 될 것이 있겠죠. 자, 유추해석 원칙 자체가 절대 해석 인정되지 않는 게 뭐였었죠? 그죠? 형법이죠. 형법은 인정되지 않죠. 자, 형법에 봅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의 대원칙이죠. 죄형 법정주의가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성문 법률주의고요. 그러니까 형법은 관습법이라든지 이렇게 불문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뭐죠? 유추 소급입법부터 가죠.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유추 적용 금지의 원칙이고요. 네 번째가 명확성의 원칙이죠. 그죠? 명확성의 원칙. 이렇게 있고요. 여기까지가 형식적 죄형 법정주의고 요거 외에 하나가 더 들어가죠.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실질적 죄형 법정주의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유추 적용은 절대 형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벌성이 확장되기 때문에 따라서 형법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답은 4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문제 만만하진 않지만 꼭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를 반복으로 하신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실력을 넓혀가신다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39번. 자, 민법 3조. 이 문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가 좀 어려워서 이게 이제 작년 기출 문제인데요.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 문제는 틀려도 되는 문제인데 이거 틀린다고 불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애매해서 그래요. 자, 볼게요. 민법 3조는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이죠. 근데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거죠. 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태아에게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태아는 일단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한테 사람한테 권리 의무의 주체가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는 사람이 아니므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축소 해석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가 봅시다. 축소 해석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축소 해석은 뭐였죠? 아까 절도죄. 절도죄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배제시켰죠? 부동산 배제시켰죠. 이게 축소 해석이죠. 예시 하나 정도를 기억해 두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유추 해석은 뭐였죠? 개를 고양이까지 확장시키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반대 해석과 물론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자, 아까 반대 해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인정돼요. 그럼 저당권은 어디 인정되지 않죠? 동산에 인정되지 않죠. 이게 반대 해석이죠. 반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자, 물론 해석은 뭐죠? 물론 해석은 그죠? 물론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통행 금지예요. 당연히 모는 통행하지 못하죠. 탱크나 장갑단은 당연히 통행 금지인 거죠. 이게 물론 해석이죠. 즉, 자, 유추 해석과 축소 해석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자, 반대 해석은 뭐였어요? 아까 예시로 든 게. 요거 기본 과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거였잖아요.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치한다. 그 얘기는 뭐죠? 저당권은 동산에는 안 돼. 이게 반대 해석이죠. 자, 물론 해석은 뭐죠? 자동차 통행 금지야. 그럼 탱크나 장갑차는 당연히 못 오는 거지. 자, 이게 어디에 가깝습니까?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태아는 주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답이 이게 3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올해 그 공시된 답입니다. 3번. 물론 해석인데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니까 당연히 태아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에서 이게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태아는 인정되지 않지 뭐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면 이게 당연 해석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당연 해석이 인정된다면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자 이게 좀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앞에까지 갑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법문의 일정한 사항을 정하겠을 때 그 이외의 상황에 관해서 사물의 성질사 당연히 그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죠. 근데 당연히 그 규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사실 얘는 배제되는 걸 해석하긴 했잖아요. 근데 약간 충돌되기는 해요. 어쨌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시면 어쨌거나 사람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너는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물론 해석으로 본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본다면 반대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건 안 되는 거지 사람은 되면 아닌 건 안 되는 거지 한다면 얘도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어쨌건 답이 3번입니다. 3번이고 이의제기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이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실제 시험을 보지 않은 분들한테 오픈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작년 말에 문제 오픈된 이후에 봤는데 답은 3번입니다.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하지만 2번의 여지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알겠죠? 답은 3번이라고 기억해 두시고 3번은 이겁니다. 어떠한 해석이 있다면 당연히 이 해석도 이어지지 않겠니? 그거죠. 다시 일로 와볼까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도로에 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탱크나 장갑차는 진입 못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라는 거다? 이게 당연 해석이라는 점. 여기까지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39번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답은 3번 맞죠? 네, 40번입니다.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도 어려운 논리가 나와 있는 건데요. 이쪽도 매년 출제가 돼요. 어쨌거나 법학의 기초 부분에 해당하는 지금 이쪽 부분은 거의 뭐 8, 9문제, 많으면 10문제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형성권, 뭐 청구권, 항변권, 지배권 이런 얘기들은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21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에 의한 분류죠. 이게 바로 작용에 의한 분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작용에 따른 분류, 의한 분류. 그래서 먼저 뭐 개념들만 잠깐 적어놓고서 풀어보도록 하죠. 작용에 의한 분류 같은 게 첫 번째 뭐죠? 지배권이라는 게 있고 지배권. 두 번째 뭐가 있죠? 그죠?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써봅시다.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가 항변권이 있고요. 항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형성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성권. 형성시켜버린다. 굉장히 강력한 권리죠. 이렇게 출제가 된 거고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출제가 된 거네요. 자,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그냥 법률관계가 그냥 생겨버린다. 자, 그걸 우리는 보통 형성시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얘는 뭐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권리가 인정받아야지만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 지배권은 뭐예요? 그죠? 얘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자체를 가지고 직접 지배하는 힘을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항변권은 뭐죠? 그죠? 이건 뭐죠? 야, 내가 너의 권리를 인정해. 하지만 이거는 안 돼, 임마. 이런 거 항변한다 얘기하죠. 여러분들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보면 야, 너 한번 항변해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항변권이 바로 대항해서 변론해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힘을 변론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청구권은 뭐죠? 내 권리 자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은 뭐죠? 행사해서 만들어내는 권리. 형성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만들어내는 권리예요. 아예. 딱 내가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낼 때를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청구권은 만들어내지 못해요. 얘는 청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았을 때 청구권이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지배권은 그런 거랑 관계없죠. 자, 나 이거 내가 지배하고 있는 권리야. 소유권이 바로 지배권인 거잖아요. 그죠? 얘는 누구한테 뭐 행사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의 권리가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항변권은 뭐다? 그래, 너의 권리는 인정하는데 내가 거기 항변하고 싶어. 이건 안 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민법에 나오긴 하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런 게 있습니다. 말만 기억해 두시고요. 동시행의 항변권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아, 이게 항변권이구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다. 40번,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조금 더 어렵습니다. 41번입니다. 자, 41번은 다음 중 지배권이 아닌 것은 자, 지배권이죠. 지배권. 그죠? 봅시다. 지배권이라는 게 뭡니까? 지배권은 자기가 내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보죠. 소유권 지배권이죠. 자, 저작권도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이 뭐예요?
그죠? 내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걸 우리는 저작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내가 지배하는 거죠.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당권이 뭡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저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저 사람 집을 담보로 담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지금 1억 빌려주는데 너 1억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 만약에 망하면 어떡할 거야? 너 집 담보 나한테 줘. 이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죠? 지배하는 거죠. 결국 뭐죠? 얘네들은 모두 물권적 성격이 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도 물권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채권이죠. 자,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죠? 지배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채권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받아가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대상물을 지배하는 성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채권을 가짐으로 인해 금전으로서 내가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더 훨씬 큰 것을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구분해야 될 것은 채권과 물권에 대한 구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물권을 다루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얘기하고 채권을 다루는 법을 채권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인데 41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민법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사실 생소한 법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는 점. 채권과 물권이다. 그리고 물권의 대표적인 모습이 소유권과 저당권. 얘는 뭐예요, 저작권? 얘는 지적재산권법이죠. 다만 지적재산권도 기본적으로 물권적 토대 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답은 1번입니다. 자, 42번 이어갑니다. 권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건은 권리의 작용에 의한 지배, 그리고 청구, 그리고 형성권, 그리고 항변권으로 구분된다. 어려워 보이지만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작용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그죠? 다 맞췄습니다. 자, 사건은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한다. 자,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절대적인 거와 상대권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권리의 이전에 따라 가지고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절대권과 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신의 권리의 행사 효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자, 일단은 2번 자체가 틀린 겁니다. 자, 42번에 사건은 권리 이전성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죠? 일단은 절대권과 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의 범위죠. 절대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고 상대권은 뭐예요? 너와 나와에서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절대권은 민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상대권은 채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권리의 이전 여부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럼 권리의 이전 여부는 뭐죠? 일신 전속적인 것이 있고 일신 전속적이지 않은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신 전속권과 비전속권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서는 일신 전속적인 것이 있고요. 일신 전속적. 이건 뭐예요? 내가 받은 거죠. 누구한테 절대 못 주는 거. 그리고 뭐죠? 비전속적인 것이 있죠. 사람의 몸에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양도할 수 있고 또 팔 수도 있는 것. 그리고 또 상속도 가능한 것. 일시 전속적인 건 뭐죠? 나한테만 주어진 것. 이런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의사 면허가 있습니다. 자, 의사 면허는 일신 전속적이에요? 비전속적이에요? 이쪽이죠. 내가 사망하면 끝나는 거죠. 내가 의사 면허를 누구한테 팔 수 있나요? 우리 아들한테 상속시키나요? 딸한테? 안 되겠죠. 이런 거를 일신 전속적인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자동차 면허 어때요? 그것도 일신 전속적이죠. 내가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망하면 우리 자녀한테 상속시킬 수 있나요? 내 팔아요, 내 면허를? 안 되죠. 자, 근데 반대로 택시 운송 면허는 어때요? 택시 면허는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팔 수 있죠. 이렇게 권리의 이전성에 따라 가지고 일신 전속적인 것이 있고 비전속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즉 절대권과 상대권은 권리의 이전에 따른 분류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너무 어려운 말이네요. 자, 권능, 권한 이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자, 권능, 권리, 권한. 자, 이거 네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매번 출제될 때 매번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는 뭐냐면 권리예요, 권리. 권리를 먼저 맨 앞에 놓으시고요. 권리라고 기억하시고. 그럼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권리. 바로 권리를 다른 말로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정하는 힘이다. 말이 어려우면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리. 그리고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소유권을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
자, 이 소유권을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죠? 권리? 자, 그럼 권리가 보세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자, 권리에 따라서 바로 권능이 만들어지게 돼요. 권능. 자, 그럼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에 따른 힘의 구체화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자, 소유권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 수 있죠? 소유권은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요? 소유권을 가진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뭐 임대를 놔서 수익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수익이 뭐죠? 그죠? 돈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이게 싫어요. 뭐 할 수도 있죠?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권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권리가 메인이에요. 소유권. 여기에 따라서 권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에는 사용과 수익과 처분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권원은 뭐냐? 권원. 권원이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권원을 맨 앞에 쓸게요. 권원. 자, 권원은 뭐냐면 자, 이 원자가 원천 원자예요. 그러면 이런 권리를 부여받게 된 원인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소유권의 권원은 뭘까요? 매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또는 뭐 이게 증여를 받아가지고 소유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상속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즉 권원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 권원에 따라 가지고 이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즉 소유권을 만들게 된 그 근원이 뭐야? 그게 권원이라는 거죠. 나 매매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 그럼 이 매매가 권원이 되는 것이고 자 소유권을 이런 권리를 가지게 된 원인이 뭐야? 나 상속받았어. 나 증여받았어. 다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자체가 권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권원이 권리를 주게 된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 권리의 구체화의 과정이 권능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권원, 권리, 권능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만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이제 따라지입니다. 따라지. 권한은 뭐냐? 권한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옆에다 이렇게 써봅시다. 권한 대행이라고 기억하세요. 권한 대행. 그런데 예전에 그 황교안 총리가 뭐 했었죠?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했었죠? 이런 걸 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닌데 그죠? 그거를 대신해 주는 거를 권한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돼요. 권한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먼저 권리, 권능, 권원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권한이라는 것이 있다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기본 과정 때 20페이지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봅시다. 권능이죠, 권능. 자, 권능. 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자, 구체화되는 거죠. 사용, 수익, 처분과 같은. 봅시다. 권리의 내용을 이룬다. 권리가 아까 뭐였습니까?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맞죠, 권능. 이제 알겠습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에 따라서 권능, 세 가지 권능이 만들어지죠. 나 사용할 거야. 나 이거 임대차 놔가지고 수익성을 올릴 거야. 나중에 뭐죠? 나 이거 팔아버릴 거야. 다 가능하죠. 처리까지, 처분까지. 이거를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 거죠. 자, 권한을 볼까요? 권한은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일정한 법률 효과를 가져오니까 권한 대행 그런 의미가 가깝다고 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죠. 자,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또 출제가 됐죠. 그죠? 보시면 이 부분 아까 적었던 거 다시 볼까요? 작용에 따른 분류는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죠? 항변권, 형성권, 청구권이 있으니까 인격권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인격권. 인격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죠? 얘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격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안 되죠? 양도도 안 되고 상속도 할 수 없고 매매도 안 되는 거죠. 매매가 양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등등등 안 되는 거죠. 이걸 인격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중에 오니까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그래도 법의 기초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법의 일반이죠, 사실. 그러니까 챕터 1이 법의 일반 파트인데 중요한 파트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또 경비 지도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비지도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는 철저하게 내실에 앉아가지고 하는 직업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일단 대다수의 경비를 보시는 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뭐죠? 그죠? 바로 많은 법적인 문제 자체를 스스로가 판단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학 일반 쪽 얘기들, 이런 얘기 정도를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을 활용해서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법학 일반 부분 마무리와 그리고 헌법 파트, 그쪽도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천천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5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